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한국사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강해군을 위한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조를 이끈 왕세자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군의 어릴 적 이름이죠. 전후 북구와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국익 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도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조선시대의 군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이 왕세자 시절 강해군의 활약상과 궁궐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궁궐 재건 때문에 사실상 강해군이 폭정을 일으켰다.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짰다.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 궁궐 재건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울러서 실리외교라는 말이 요 근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중리외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리외교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주는 정치가인지 군자인지 도덕군자인지, 이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정치가는 아니죠. 이 도덕군자를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현실 정치를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 도덕군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이 군주는 정치가인지 아니면 도덕군자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강해군의 묘입니다. 이 폐위된 폐주이기 때문에 이 군이라는 이 군이 됐고, 이 군에 어울리는 묘로 이 능이 묘로 격화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자책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해군은 세자책봉부터 많은 시련을 겪고 이제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세자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연려시 기술에 의하면요, 이 연려시 기술은 대표적인 조선의 야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곳에서 이 강해군의 이 왕자 시절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면 그걸 인용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이 연려시 기술이라는 이 야사를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선조가 여러 왕자들을 이제 모아놓고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반찬이 무엇이냐가 물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댔다고 해요. 저는 쇠고기가 좋은데요. 뭐니 해도 그래도 돼지고기가 이런 식으로 이 사실상 다른 왕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반찬이나 음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강해군만은 이 소금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이 선조가 물어보니까 강해군이 답하기를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두 좁은 세상 속에서 사는 자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강해군은 나름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어서 선조가 왕자들에게 가장 아쉽게 여기는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다른 왕자들은 자기가 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그냥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 강해군은요, 생모가 일찍 죽은 것을 가장 아쉽게 여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조가 갖가지 선물을 준비해 왕자들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자 다른 왕자들은 앞다투어 보물들을 가져갔는데, 이 강해군만 붓과 먹을 가져가서 이 선조가 놀랐다는 이야기가 이 연려시 기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해군이 이 왕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연려시 기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연려시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 정사가 아니고 야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들은 바를 기록한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사에 너무 좀 딱딱하다 싶으면 이 연려시 기술을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조실록에는요, 일본군의 진격에 속수무책으로 방어선이 뚫린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들이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200년 동안 조선은 태평성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왜군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그 속에서 국가도 백성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군은 사실상 전국시대를 이제 마감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1592년 신성군이 이 피난길에 죽고 분조해야 할 상황에 닥치자, 여기서 갑자기 신성군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신성군은 이 강해군과 이 세자 자리를 두고 이 경쟁하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선조는 신성군을 더 총애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세자 책봉 문제로 됐을 때 나왔을 때 계속 연기를 이 신하들은 광해군이나 신성군 중에 아무나 여하튼 왕세자로 책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미루게 되고요.
이 대부분의 신하들은 강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는 신성군을 믿고 싶은데 신하들이 강해군을 자꾸 미니까 이 왕세자 책봉을 미뤘는데 결과적으로 신성군이 피난길에 죽게 되면서 사실상 이 강해군이 왕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이 분조는요, 이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임시정부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분조라는 말은 사실상 이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전시, 임시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조에게 변고가 생기면 강해군으로 하여금 이 조정을 이끌게 한다는 뜻이었죠. 18살에 강해군은 조정을 이끌고 이 선조는 이 강해군에게 강계로 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을 사실상 어기고 남으로 향하게 되죠. 그것도 강원도 이천으로 가게 됩니다. 이 평양까지 밀리고 한경도도 이 왜군의 수중에 들어간 와중에 이 강원도 이천으로 이 분조를 이끕니다. 그 당시 전국이 일본군의 손에 떨어진 왜군이죠.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예, 왜군의 손에 떨어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요. 뭐 사실상 이제 계속 밀리고 있는 와중에서 강원도 이천에 왕세자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는 효과는, 이 정치적 효과는 대단한 것이죠. 임금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전국이 일본군의 손에 떨어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들을 하죠. 이 피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정부로, 물론 이 강원도 이천은 이 왜군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여하튼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일본군 중앙을 갈라서 갈 수밖에 없었죠. 예, 강원도 이천에 도착한 왕세자 이호는 민심을 위로하고 함경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군수품과 의병을 직접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군량미도 모았죠. 임진왜란 동안 세자의 몸으로 부왕을 돕고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부왕 선조는 그런 세자 광해군을 오히려 경계하며 심하게 견제했습니다. 또 선조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또 사연이 있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대견하죠. 등을 두드리며 어깨를 토닥이면서 야, 수고한다. 야, 애쓴다. 내 대신 정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신하들이란 게 선조 보고 물러가라고 그러고 강해군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 선조에게 상소를 내놓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죠. 이 권력 앞에서 이 잘하는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마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계하며 심하게 견제하게 됩니다.
예, 당파와 무관한 관리 등용을 즉위 초에 시도하게 됩니다. 1608년 이제 선조가 죽은 후에 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쟁을 수습하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인이었던 영의정, 이원익을 포함하여 북인에게 밀린 남인계 인사들과 서인 인사들을 일부 등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당파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였죠. 영의정의 이원익, 그즉 남이파를 이 수장으로 세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북인과 남인, 서인을 골고루 등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종조 시기의 탐평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울러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 역할을 했던 여러 사림들을 등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야의 선비들을 등용하려고 했으나 이 각죄우, 정인홍 모두 고사하거나 취임 후 사직상소를 한 후 내려가 이 산림 등용 정책은 실패하게 되죠. 1608년 즉위 원년에 선해청을 두고 이 경기도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조세 개혁인 대동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공납을 이제 쌀로 대신하는 것이죠. 이 곡물이라는 것은 특산물로 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왕이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어떤 버섯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조정에 바치는 것이죠. 그러던 것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 대동법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장시 경제를 만드는 시장 경제, 죄송합니다. 조선식으로 얘기하자면 장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적당히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죠. 아울러서 1611년에는 양전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궁궐 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창덕궁, 경희궁, 창경궁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경복궁은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대신 인경궁이라는 이 궁을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이 궁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정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세금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백성들의 민심을 이완하는 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호조가 아뢰기를 조정에 이미 궁궐을 짓는 큰 역사가 있으니
백성들이 포복을 내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이 있어야지 궁궐을 짓든 뭘 할 수가 있죠. 다만 지금은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백성들은 공궁하고 재물은 고갈되어 조석조차, 여기서 말하는 조석은 아침, 저녁 밥조차도 급급합니다. 그러니 만약 달리 조치할 만한 형세가 있다면 정결에 따라 포목을 거두는 것을 정지하여 성상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는 세입이 1년의 쓰임새를 다 채우지 되지 못하여서 이에 부득이 개청해서 경기와 공흥도에 이 전세를 미리 끌어다가 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궁궐을 축조해서 나라의 이 백성들의 민심위반이 상당히 크니까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들어올 이 재정을 미리 땡겨서 쓰자고 제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조선시대판 추경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적 재관의 사업을 하게 되죠. 신중 동국 여지승남, 용비어천가, 동국 신속 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요. 이것들은 사실상 임진왜란 시기에 이 화재로 모두 없어진 책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재간행한 것이죠. 허균의 홍길동전도 바로 이 시기에 나오고요. 허준의 동의보감 등도 이 시기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 동의보감은 사실상 선조의 어명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 동의보감이 이 광해군 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 광해군 시절에 이 허준의 동의보감을 굳이 간행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이 신하들의 여러 주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적성산 사고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위 2년 이 무주군의 적성산성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적성산 사고를 설치하게 되죠. 기존 사고의 불안전성을 보완할 새로운 실록 사고 건축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임진왜란 시기에 이 전주 사고문만 빼놓고 모든 것이 이 외적에 의해서 사실상 불살라지죠. 그것을 목격했던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새로 정비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갈의 난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만이산, 춘추관 사고에 보존되어 있던 사료들, 태반이 소실되게 됩니다. 이 적성산 사고본은 정묘호란 당시 그곳을 지키던 승려, 상훈이 재빨리 임금 굴 속으로 숨김으로써 무사히 보존됐죠.
현종 때 소실된 실록들을 보완했던 작업에서는 이 적성산 사고본이 사실상 주된 참고 사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왕조실록은 광해군의 적성산 이 사고 정비가 없었다면 아마 이 온전히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파주교와 천도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임진은 외란 과정에서 이 한양이 생각보다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죠. 일찍부터 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지간 이의신의 견해에 따라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요지인 이 파주의 교화로 천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새 교화 신도시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교화 지역은 이 강해군 시기에 이 한양이 이제 기가 새했으니까 새로운 도성을 찾자. 그래서 개성도 얘기가 됐고 개풍 지역도 얘기가 됐고 이 파주 교화가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 교화 쪽이 우선 이 천도할 곳으로 이 정해진 것이죠.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 이 강해군이 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화로 이 천도를 시도한 이유는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용하고요. 중국 대륙과의 해상 교역이 가능해서 새로운 보물을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이 묘청의 난 등의 여기 있군요. 묘청의 난 등의 전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균형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유약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자 이 에도마부는요, 조선과 선린 관계를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즉위 직후 이 광해군은 남방을 안정시키고자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면서 기유약조를 체결하게 되죠. 일본과의 관계 및 교역은 급속도로 호전되고요. 조선 왕조는 일본에도 일본 에도막부와 250년에 걸친 평화관계를 이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조약 과정에서 조선은 이 일본국에 국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 전쟁 범죄자,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범죄인의 압송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 포로와 피로인의 송환을 확약받는 등 유리한 입장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본 측에 외란 이전보다 더 큰 제약 조건을 가하게 되죠. 1618년 만주에서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을 건국하자 북방에 성과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등 국경 방비에 힘쓰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적성산성과 남한산성 등의 석성을 개축하고요. 이 북방의 성벽을 강화하고 강화도의 진지 구축을 명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수군 훈련 등도 이 광해군에게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세한 상황 묘사, 뭐 배가 몇 척이 몇 천의 군사가 몇 만의 군사가 이 훈련을 했다라는 정확한 수치가 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해요. 아무래도 인조 시기에 강희군 일기가 이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강희군이 잘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그냥 훈련을 했다, 석벽을 쌓았다, 강화했다, 석성을 개축했다, 진지를 구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기록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군사훈련을 했고 어떤 진지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619년 후금의 누르하치가 심양지병을 공격하여 이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자 강훈립, 김경서를 보내어 명군을 원조하게 됩니다. 강훈립은 명나라군이 연이어서 사르후 그리고 아부달리 부차 전투에서 연달아 패하게 되죠. 이 조선군의 휘하 장수들이 대부분 전사하고 병력의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뭐 그냥 투항한 것으로 이 강훈립을 묘사를 하지만 사실상 병력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 결과 후금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강희군은 후금의 본의 아닌 출병임을 해명하기도 하죠. 이제 비밀 편지를 보내서 이 후금에 어쩔 수 없이 출병하게 된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후금의 직접적인 침략을 모면하기 위한 이 외교적 절차였던 것이죠.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치자 서인 세력들은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1622년엔 이 명나라 장수 모문용의 이 가도주둔으로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됐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지만 이 첩보전도 아주 잘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충신이란 이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비였어요. 그러다 선조 때 공면첩을 사서 면첩됐고요. 이 야전 참모로 사실상 활동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중령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여러 야전 활동을 하는 장수가 되죠. 이 정춘신 등에게 첩보를 명해서 직접 정춘신 보고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정보원, 뭐 간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원 역할로 이 정춘신을 보내서 이 후금의 권력 구도나 병력, 군수 물자 등을 세세히 파악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강홍립에게 따로 편지를 받아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죠. 심지어 후금의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서 이 후금의 후계 구도까지 파악할 정도로 이 광해군의 이 첩보전은 아주 치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이 홍타이지를 친조선파로 만들기 위해 정충신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다이샹과 이 홍타이지를 이간질을 붙여서
후금의 내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리 외교였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균형 외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후금을 전복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이 정보전을 통해서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정교하기를 대국 섬기는 성의를 더욱 다하여 붙들어 잡는 계책을 조금도 해이하게 하지 말고 한창 기세가 왕성한 적을 잘 미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생각지 않은 채 번번이 강온립 등의 처자를 구금하는 일만 가지고 줄곧 계문하여 번거롭히고 있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비웃는다는 뜻이죠. 본사에서 누차 청하는 뜻을 나 또한 어찌 모르겠는가. 천천히 선처하여도 진실로 늦지 않다. 이 국사에는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해야지 될 것과 나중에 해야지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앞과 뒤를 먼저 해야지 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본사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꾸짖는 왕의 정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국가에 다급한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추에 서신이 들어온 지 이미 7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처결하지 못하였다. 국가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하늘의 운수이니 더욱 통탄스럽기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이 조정의 이 무능함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선조를 죄송합니다. 광해군을 얘기하면서 이 매간매직을 했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명첩 발행 때문인데요. 방추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는데 이 공면첩을 아직도 만들어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해조에 생락청을 추구하라 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공명첩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직에 오르는 건 아니죠. 사실상 직함만 내리는 거고 사실상 가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간매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실상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이 공명첩을 주고 이 돈을 기부받았던 것을 이 매간매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엔 뭐 아주 정말 눈꼴 시려운 여러 이 매간매직 행위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것은 국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재정을 세금 인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명첩을 이제 돈 주고 팔면서 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명첩은 사실상 조선시대 어느 시기에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두드러지게 되죠.
사실상 이 광해군의 사실상 매간매직을 부각시키면서 이 폐주가 된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공명첩을 매간매직과 같은 것으로 싸잡아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정적수청이 이제 문제가 되죠. 1609년 즉위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세제자 체포 과정에서 장자 승계 원칙을 주장하며 자신을 압박하던 명나라가 활용하던 친형 임해군을 교동으로 유배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광해군 얘기를 보면 임해군을 교동으로 유배한 거는 광해군이 맞는데 죽인 것은 광해군의 명예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관리들이 과잉 충성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1614년 광해군은 이복도성인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하였다가 얼마 후 방 안에 가두고 장작불을 지펴 죽이게 되죠. 이 이복동생 영창대군도 사실상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를 보낸 것은 광해군인데요.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것은 강화도 유수가 이 방 안에 가두고 장작불을 지펴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인 거는 또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자, 다음으로요. 1615년 훗날 인조가 되는 능양군의 동생인 능창군까지 폐서인하여 교동에 안치하고 결국 목을 메어 자결하게 하는 등 이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거짓된 왕명을 얘기해서 스스로 이 목을 메어 자결하게끔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인조가 사실상 반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임해군, 능창군, 영창대군을 죽이도록 광해군이 직접 교사했다는 사료는 전무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영창대군 살해 시점 직후부터 유생들을 동원한 릴레이 상소가 이어지는데요. 그 얘기는 임모광우 패비 공작이 전개됩니다. 사실상 패비시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이 1618년엔 패비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상 패비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폐선시켜서 서궁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광해군은 이 반대파 신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왕권 강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최근의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리학의 왕도 정치를 기본 이념으로 삼던 조선 사대부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죠. 능창군의 영모와 영창대군의 옥사 그리고 임모광우에 대한 패선의 유패는 사림의 반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623년 3월 14일 새벽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은 폐위당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후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고요. 1641년 67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뒤에 이 광해군을 추살하지는 않아요. 이 67살, 67이라는 나이는 상당히 오래 이 조선 왕조의 왕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왕이 광해군이죠. 사실상 광해군은 이제 역사의 뒤로 이제 군으로 임금에서 군이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왕세자 시절에 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초군 목피하면서 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세자 이혼이 이제 폐위돼서 이 제주도에서 사망하게 되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경험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반정 세력도 사실상 이 광해군을 그렇게 녹록하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임목대비는 이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에 인조에게 광해군을 이 주살하라고 해달라고 이 부탁하기도 하죠. 근데 이 반정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끝까지 이 자연사대로 내버려 뒀죠. 아무래도 자신들이 명분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여러 군과 대군을 죽였던 광해군을 이 도덕적인 문제로 폐위시켰는데 본인들도 광해군을 죽임으로써 똑같은 이 반정의 명분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개 정치가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주가 과연 군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이 도덕적 잣대로 정치가들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보았을 땐 이 이탈리아 반도가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외적의 이 침입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법은 통일된 국가의, 통일국가의 수립이라고 마키아벨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가는 도덕적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한국사의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정치가는 이 도덕적 잣대가 아니고 이 사실상 현실 정치가다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군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